K-방역에 대해서 저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표가 K-방역은 잘했다는 쪽으로 나타나고 있죠. 뭐 확진자 수라든가 뭐 사망자 수라든가. 근데 이것을 성공 요인을 분석할 때 정부에서 얘기했던 거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논의됐던 뭐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높아서 그리고 민주적이어서 그리고 개방적으로 방역을 해서 뭐 이런 것들은 현실 분석에 오히려 맞지 않았다는 게 K를 생각한다. 임명묵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네. K를 생각하셨잖아요. 네. 지금도 생각한다가 되게 라이브한 느낌? 예. 난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내가 생각해 봤는데 이상 생각하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네. 그리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얘기를 하겠다. 근데 이 책에서 좀 내가 더 생각할 수 있었다면 혹은 알았다면 경험했다면 이 부분을 더 쓸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아쉬웠던 그런 부분이 있나요 혹시? 아까 낭독하셨던 부분 있잖아요. 네. 그 뭐 한국인의 상향심리, 서열주의, 뭐 국가에 대한 어떤 그런 모순적인 관점 이런 것들이 어느 시점에서 분명히 출현했을 텐데 한국 사회라는 게 뭐 처음부터 고조선 시대부터 그랬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런 것들이 출현을 해서 지금의 이 수준까지 오게 됐는가 이 점을 좀 한번 다뤄보고 싶어요. 만약에 제가 공부를 더 할 수 있다면. 공부를 더 하실 거라면서요? 네. 근데 일단은 저는 제 전공은 서아시아 지역학이고 그래서 서아시아 관련한 쪽으로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잘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결정 내리신 이유가 있어요? 뭐 먹던 밥을 먹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래서 제 네. 학부 전공에 따라서 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저는 유라시아 대륙이라는 것이 굉장히 하나 연결된 세계라고 보거든요. 그 중에서 이슬람 지권을 믿는 그런 서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어떤 경제적인 뭐 그것에 국한되지 않은 여러 변화들을 공부하면서 그냥 한국 사회라든가 아니면 세계의 다른 사회라든가를 읽는 눈을 많이 키워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시각, 세상을 보는 눈? 저는 그 부분이 되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됐는지. 네. 저 1학년 1년은 거의 버렸고 그다음에 2학년 1학기까지도 사실상 버렸습니다. 근데 2학년 2학기 됐을 때 2014년 9월 달쯤이죠. 그때 이제 학교 선배랑 만나가지고 되게 친해졌는데 제가 이제 막 문제의식이 좀 있었으니까 이런 책들 좀 봐라 했는데 제가 그거를 좀 흡수를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책들을 계속 추천받고 그 선배랑 얘기하고 그 토론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공부 이런 쪽으로 계속 해봐야겠다 해서 책들을 계속 이제 S24를 좀 뒤져가면서 막 책들 주문해서 막 계속 읽어 나가고 꾸준히 그런 걸 좀 오래 했죠. 그러니까 2017년까지 제가 공익 근무를 했는데 16년부터 그때 이제 집중적으로 좀 많이 읽었고 주제를 좀 몇 가지 좀 주제가 있긴 했는데 그 국한시키지는 않았죠. 뭐 역사도 있었고 현대 사회나 정치도 있었고 그리고 뭐 진화론 이런 것도 좀 열심히 읽은 편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좀 시너지 효과를 의도치 않게 발휘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제 아까 쉬는 시간에 무슨 얘기 더 하면 좋을까요? 작가님 여쭤봤더니 다문화에 대한 챕터에 애착이 많다. 그래서 다문화에 대한 얘기도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제가 어느 날 그 공사 현장을 지나가는데 다른 나라 말로 공사 인부들이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공사장에도 한국 사람이 일을 안 하는구나 하고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제가 사는 바운더리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만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뭐 고등학교를 거치고 학교를 거치고 또 공익을 하시고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되게 다양한 세상이 있다는 걸 많이 느꼈다고 들었어요. 저는 이제 제가 서울에 처음을 갔던 게 2009년이었고 중학교 3학년 때 그리고 2012년쯤에 또 서울에 가서 친구들이랑 놀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이태원을 갔었거든요. 이태원 가서 제가 딱 느낀 생각은 여기 외국이 진짜 많다 이거였는데 제가 생각해보면은 아직도 이거 바보 같은 말이었던 게 저는 외국인들하고 항상 살고 있었는데 그걸 왜 몰랐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방 특히 이제 공단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농촌 지역에서 인구 구조가 변하면서 많은 이주민들이 유입이 됐고 그들이 한국인과 엄청나게 많은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거를 언젠가 나중에서야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뭔가 이거 서울에서 내가 특히 서울대 다니면서
겪었던 세계화라는 거랑 내가 지방 조치원에 살면서 겪었던 세계화는 뭔가 다른 건데 이거 한번 써봐야겠다 해서 2019년에 제가 그거를 페이스북에다가 글로 썼는데 반응이 되게 좋았었죠.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그 쓴 게 뭐 이제 저희 부모님이 운영했던 김밥천국에서 일했던 중국인이나 베트남인이나 뭐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신 그런 아주머니나 언니 얘기 그리고 이제 길거리에서 지나가다가 만난 뭐 중앙아시아 노동자들과의 뭐 대화 얘기 뭐 이런 것부터 제가 공익근무할 때 만났던 그런 러시아계 사람들 얘기라든가 조치원에 속속들이 생기고 있는 외국인 이주민들이 만들어낸 식당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풀어냈었죠. 그러다가 이거를 책에다가도 녹여내야겠다 했는데 제 얘기만 또 쓰면은 또 밋밋하고 제가 또 그들과 엄청나게 깊게 교류를 또 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관찰을 한 거지. 좀 가까운 생활 공간에서. 그래서 이제 제 아는 형들이 이제 생산직 경력이 좀 되시는 형들한테 고기 좀 사주면서 형님들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인터뷰를 실었던 건데 그 인터뷰는 저도 하면서 엄청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게 내가 생각하던 지방에서의 다문화와 굉장히 그 다르지 않구나. 내가 잘 봤구나라는 어떤 또 자부심이 또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이 책에 이렇게 그 인터뷰 부분이 그러니까 말하는 그대로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나도 옆에서 듣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그래서 더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아, 정말 일하면서 이런 저런 사람들 그리고 각 나라의 사람들별로 특징 그리고 막 경쟁 뭐 이런 것들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요. 네. 어떤 얘기가 담겨 있는데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이야기들 조금만 들려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인터뷰 자체는 이제 안산 중앙역 모처에서 카페에 앉아가지고 네. 그분들이 말을 하면은 제가 이제 핸드폰 모메모장 켜가지고 키워드만 받아 적었어요. 그러면은 그렇구나. 그 키워드에 따라서 말씀하시니까. 네. 제가 이제 구어체로 좀 매끄럽게 이제 네네. 다듬었죠. 제가 이제 포착했던 한국의 어떤 강력한 특징은 집단주의와 상향의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위로 올라가야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어떤 집단주의적 목표를 공유하면은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그냥 마이 패밀리로 껴주는 그런 게 이제 한국 사회의 특징이라고 봐요. 제가 예전에 봤던 어떤 영상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제1교포가 말한 일본의 다문화였는데 일본의 다문화 우리가 일본 하면은 딱 그 사람 간의 거리 딱 지키고 내 공간에서 내 것만 하고 남한테 간섭 안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선 다문화가 진행이 돼도 뭐랄까 그런 것들이 섞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한국은 그런 강력한 집단주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가기 싫은 사람도 억지로 등산에 끌고 가가지고 막걸리 먹인 다음에 어깨 동무하고 노래하고 내려오는 게 이제 한국 문화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편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인들이 사실 엄청 질려하는 문화였잖아요. 맞아요. 아 진짜 또 뭐야 이거 막 이러면서.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런 걸 싫어하면서도 그런 걸 좋아하는 이상한 민족이었던 거고. 근데 외국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주민들이 그런 문화를 갑작스럽게 마주하면 어떻겠습니까? 엄청나게 당황스럽겠죠. 게다가 한국의 그런 집단주의적인 어떤 여가 문화 뭐 이런 거는 아니면 어떤 그런 집단 의식은 엄청난 고강도 노동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야근과 뭐 잔업과 특근으로 대표되는. 근데 그런 고강도 노동을 버티고 그런 집단주의적인 어떤 한국 문화에 참여하는 어떤 과정을 거칠 만한 사람들이 누가 있었냐고 한다면은 강력한 상향 의식이 있는 외국인들만 이 한국에 남게 되는 거고 그런 의식이 없는 야망이 없는 사람들은 못 버티고 돌아간다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 그런 선별 과정을 통해서 한국인스러운 외국인들이 한국화가 되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풍경은 유럽이나 뭐 일본이나 미국에서 있던 다문화는 다르다는 거고 뭐 이런 예시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네. 뭐 이를테면은 제가 이제 형님한테 물어봤는데 자기 공장에 무슬림 노동자들도 많아가지고 남녀노소가 기도를 한다 막 이러니까 시간 되면 네. 근데 형님 제가 이슬람 전공인데 원래 무슬림들은 섞여서 기도하면 안 되는데요 남녀가 하니까 야 점심시간 아까운데 그거 언제 따지고 있어 빨리 쉬어야지 빨리 기도하고 가서 자야지라고 이제 하시는 그런 장면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회식 몇 번 하면은 이 무슬림 노동자들도 삼겹살에 소주는 다 먹게 된다. 무슨 종교적 계율과 상관없이. 근데 얘들이 눈치를 볼 때가 딱 한 번 있다. 어떤 때인가요? 신임 무슬림 노동자가 들어오면은 그때 좀 눈치를 보다가 걔도 한국화가 되면은 이제 다 같이 삼겹살에 소주 먹으러 간다. 뭐 이런. 한국 돼지는 괜찮아. 그렇죠. 제가 인터넷에서 본 것 중에는 그게 네. 있었어요. 자기 공장에 있는 무슬림 노동자가 삼겹살에 소주를 먹으니까 자기가 야 너 이거 종교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1 곱하기 -1은 뭐지?
플러스 1 삼겹살에 소주를 곱한 것도 같은 거 아닐까라고 이제 그런 게 이제 뭐랄까 한국화된 어떤 사람들이 보이는 어떤 행태라는 거죠. 네. 제가 이제 또 얼마 전에 이건 들은 거예요. 인터뷰에 안 나오는 내용인데 다른 형님이에요. 이거는 그분이 이제 크레인 기사를 하시는 분인데 폐차장에 가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폐차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3명 있었대요. 케냐 사람, 시리아 사람, 우즈베키스탄 사람. 언어가 완전히 다르고 생김새도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끼리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잠깐 파견을 나온 외국인 노동자가 딱 와서 인사를 한대요. 그 3분한테. 하니까 그 케냐 사람인가가 몇 살이세요? 존댓말까지 가능하시다는 거다. 초면에 나이 묻는 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몇 살이세요라든가 뭐 형이라든가 이런 말들을 제일 먼저 배운다는 거죠. 왜냐면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미스터 임, 뭐 미스터 뭐 세르게이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형, 동생, 언니, 오빠 이런 식으로 유사 가족 관계를 구축하면서 거기서 만들어내는 어떤 그 집단주의 유대감을 통해서 업무에 있어서 협조도 잘 되고 뭐 이제 그런 식이라는 거죠. 뭐 이럴테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인터뷰에 나오는 건데 공장에 이제 베트남인 오퍼레이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오퍼레이터라는 직종상 기계에 대한 이해도 많아야 되고 작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어떤 높은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건데 베트남인이 이거를 하는 거는 이제 굉장한 어떤 일이었던 거죠. 이주민으로서. 근데 그러면은 그분이 말하기로는 오퍼레이터를 딱 봤을 때 그 사람이 외국인이면은 놀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들 꺼려한다. 반장들도 처음에는 되게 어색해했다. 근데 이 양반이 대단한 사람인 게 반장들 모아놓고 작업 배분을 하는데 반장들이 막 불평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거 기일까지 어떻게 맞춥니까? 그 업무량을 막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착착착 조정을 한 다음에 형님들 이렇게 안 하면은 나도 피곤해지고 형들도 피곤해져. 우리 이거 좀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한국적인 방식으로 이걸 풀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한국의 힘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문화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보통 언론에서 묘사되는 걸 보잖아요. 언론에서 묘사되는 거는 차별하는 어떤 그런 그렇죠. 그 사장님 아니면은 뭐 한국 사장님 인종차별하는 한국 사람들 그리고 굉장히 억압받고 피해받는 어떤 이주민들 이런 식으로 많이 묘사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다문화는 뭔가 그럴 것 같거든요. 언론에서 그리고 그런 어떤 이미지에 부합하는 걸 생산을 하는 거고. 근데 실제 제가 본 거는 그게 아니라 강력한 상황의식을 갖고 있는 이주민들이 집단주의 문화랑 맞닥뜨려가지고 거기에 동화가 되고 그리고 그 이주민들이 어쨌든 새로운 문화를 막 갖고 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만들어진 어떤 스파크들 이런 게 굉장히 그 역동적이고 뭔가 흥미로웠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나라에서 더 이상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하기를 포기하거나 하지 않기로 결정한 90년대생의 그런 인구 절벽 혹은 이제 출산율이 아예 없을 것이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인구나 이런 새로운 물결들,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들, 삶에 그런 것들을 또 채워주기 때문에 좀 필요하다고 보신 건가요?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K방역 얘기할 때 K방역의 가장 성공적인 요인을 굉장히 저부가 가치 제조업도 한국에 많이 남아있었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난리를 하고 있을 때 한국에서는 마스크를 거의 뭐 하루에 몇 천만 원씩 찍어냈다는 말이죠. 전성기에는. 그러니까 그런 역량이 다 그런 이주 노동자들의 어떤 그 고용을 통해서 남아있던 제조업 기반에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그것이 한국의 힘이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그런 기반을 통해서 우리가 이주민들을 한국화시켜서 우리 공동체에 참여시킬 수 있다면 이거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조금 저에게도 사대주의 같은 외국인 하면은 이제 저희가 아침마다 운동을 하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와요. 그러면 그런 외국인과 이렇게 저기 노동 현장에서 만난 외국인이 좀 다르게 느껴지고 이런 것들이 좀 아직도 저에게 남아있는 안 좋은 시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그런 서구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한국 문화에 그렇게 동화될 압력이 없죠. 영어를 쓰면 다 대접해주고 안 배워요. 그러니까 배울 의지도 없는 거. 근데 맞아. 한국에서 그렇게 생존 압력을 느끼는 외국분들은 이제 전혀 다른 걸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예멘 난민이라든가 이런 걸 봐도 한국인들이 추상적인 집단 대 집단으로서는 엄청나게 배타적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집단주의의 특징이거든요. 네. 근데 한국식 집단주의는 개인 대 개인으로서는 이상하게 작동을 하는 게 너가 한국말 배우고 한국문화 따르면은 우리 집단에 들어올 수 있어. 이게 되는 거죠. 그런 데서 오는 차이점과 온도가 있던 건데 그거를 뭉뚱그려서 한국인은 그냥 예멘 난민 반대했으니까 굉장히 외국인의 배타적이고 차별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었죠. 뭐 또 에피소드들이 또 많습니다. 이를테면은 제가 사마르칸트 여행을 갔는데 사마르칸트가 어디예요? 맞아.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에 있는 중앙아시아의 티모르 제국의 고도인 사마르칸트를 갔는데 거기에 이제 그
어떤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이라면 알겠습니다만은 다니엘이라는 성자가 있는데 그 묘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갔는데 한국 제가 6명이서 여행 갔는데 어떤 우즈베키스탄 아저씨가 혹시 한국에서 오셨어요?라고 한국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네 저희 한국에서 왔습니다라고 하니까 나 한국에서 8년 일했습니다. 그래서 추방돼가지고 지금은 여기 있지만 한국 너무 좋은 나라였어요. 이러길래 제 친구가 그래서 그러면 혹시 어디 쪽에서 사셨습니까? 하니까 그분이 나는 면목동에 살았어요. 하니까 제 친구가 노원구 쪽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사가정? 하니까 그 아저씨가 용마산 쌍공터미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때 이게 2015년이었는데 이게 뭔가 그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일이 펼쳐지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제가 그 도시 사마르칸트라는 도시에서 다음 날에 다른 동네를 걷고 있었는데 어떤 아저씨가 또 오지면 혹시 한국 사람들이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지만 자기가 한국에서 7년을 일해가지고 식당을 하나 열었는데 와서 내가 이제 한국인들 만났으니까 좀 뭐 좀 주고 싶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 식당에 가서 문을 열었어요. 아니 완전 그 기사식당 인테리어로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전주의 모 인력사무소 김 사장님 밑에서 7년을 일했어 이러면서 전라 사투리를 막 쓰면서 그 갑자기 저희가 이제 앉아 있는데 김치를 자기가 직접 담갔다고 그걸 꺼내 오는 거예요. 이거 너무 맛있어서 이거 계속 먹게 된다고. 그러니까 제 같이 간 형이 그분이 이제 나주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딱 그 사장님 이거 완전 전라도 김치네요라고 하니까 역시 음식은 전라도요 막 이러는데 우즈베키스탄 아저씨가 이러고 있었다니까요. 이게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차별과 혐오로 설명이 되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좀 너무 몰랐고 너무 좀 거만하고 그랬던 시선으로 바라봤던 게 되게 반성이 됐어요. 근데 저도 사실은 어떤 외국인이 말을 걸고 뭔가 곤란하게 길을 모르거나 이러면 도움을 주고 싶어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약간 혹시 애들한테 위험한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어떤 사람이 아닐까? 막 이런 식으로 되게 경계하고 했던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인터뷰 보면서 되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일을 하고 계셨고 근데 물론 가장 힘들고 가장 정말 꺼리는 일들을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하고 계시다. 그런 것도 많이 알게 됐고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접하는 그 외국인 노동자라는 것은 미디어에서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주류로 이제 접하게 되다 보니까 실제 생활하고 좀 동떨어져 있던 것 같아요. 실제로는 그냥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서 사는데 서로 너도 나도 김치 먹고 형하고 동생 하면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는 거를 우리가 좀 놓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부분들을 되게 짚어주는 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차별의식, 구별의식 같은 건 인간의 저는 본성이라고 보고 민족주의도 거기서 기인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주민들을 봤을 때 느끼는 어떤 꺼려짐의 정서는 사실은 인간의 본능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위기를 크게 만든다고 봐요. 그래서 그걸 먼저 인정을 하고 거기서 시작을 해야 우리가 더 잘 살 수, 공존할 수 있는 어떤 합의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리고 실제로 외국인 분들이 이주민들이 어떤 가혹한 현장에서 굉장히 혹사당하거나 비인권적인 그런 처우를 받기도 하죠.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돌아가신 그런 분이라든가. 근데 그런 모습이 이제 전부라고 생각하면은 많은 걸 또 놓치게 된다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 책에 담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외국인을 차별한다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은 한국 사람들은 같은 한국인도 차별해요. 맞아요. 온갖 그 어떤 이유를 들어서 갑질하고 차별하고 맞습니다. 그런 갑질과 차별 속에서 이상한 포용성과 동지 의식이 만들어진다는 게 저는 이게 뭘까 하는 어떤 문제의식이었던 거고 거기서 어떤 K가 나오는 거라고 이제 생각했습니다. 내 이득이죠, 뭐. 내 이득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로 이제 동료와 이제 적이 구분이 되는 거 아닐까?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양가적인 감정 사이에서 막 헤매고 있나요? 어느 정도 모든 사회가 그런 면이 있다고 보는데 한국 사회는 뭐든지 극단적이잖아요. 이를테면은 이탈리아 파스타 중에 마늘 써서 하는 알리올리오 페페론치노인가? 그 사람들은 마늘을 쓸 때 기름에 마늘 한 2쪽 넣고 볶아가지고 그냥 그거 마늘만 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늘을 그냥 때려 붓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어떤 뭐든지 하여간 극단적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추구하는 이런 성질 이런 게 한국의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된 건지는 그게 제가 이제 아직도 이제 알 수 없고 궁금해하는 그런 지점인 거죠. 알리올리오의 마늘 2쪽은 말이 안 되지. 마늘 갈아가지고 그냥 갈아서 마늘 죽으로 만들어야죠. 마늘 한쪽은 넣어야지. 저희 아까 얘기 중에 잠깐 K방역
얘기도 좀 나왔는데 그 얘기도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 게 사실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이번에 잘했다. 코로나 대응 정말 잘했다. 그리고 세계에서도 놀랐다. 뭐 이런 것들에 좀 어떻게 보면 국뽕에 좀 젖어 있다고 할까요? 그런 면이 있었죠. 없지 않았었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또 음. 책을 통해서 해주셨어요. 그 부분도 좀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K-방역에 대해서 저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표가 K-방역은 잘했다는 쪽으로 나타나고 있죠. 뭐 확진자 수라든가 뭐 사망자 수라든가. 근데 이것을 성공 요인을 분석할 때 정부에서 얘기했던 거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논의됐던 뭐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높아서 그리고 민주적이어서 그리고 개방적으로 방역을 해서 뭐 이런 것들은 현실 분석에 오히려 맞지 않았다는 게 제 생각이었던 거죠. 네. 그렇다면은 무엇이 K-방역을 성공시켰고 K-방역과 비슷한 다른 모델은 무엇인가 했을 때 저는 그 중국식의 어떤 통제, 동원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지점이었다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조업 역량이 중요했죠. 마스크를 비롯해서 의료 장비 같은 거를 한국에 있는 생산시설에서 즉각 다 빠른 속도로 충원할 수 있었죠. 이런 거 이제 개방성이나 민주주의와는 관련이 없는 거죠. 지방의 상제에 있는 그냥 공단에서 열심히 오늘도 일하시는 카심 씨와 세르게이 씨와 뭐 응우엔 씨들 덕분에 가능한 거였던 네.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통제와 동원인데, 그러니까 전시를 대비해서 만들어진 한국식의 굉장히 어떤 군사국가적인 면모가 발휘가 된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의사라는 초고급 자원을 아무렇지도 않게 최저임금으로 거의 데려가가지고 그 투입할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의료 물자라든가 인력을 언제든지 국가가 손쉽게 징발해가지고 투입할 수 있던 동원 체계가 있던 거고, 그리고 주민등록으로 대변되는 식별 체제와 그다음에 디지털 감시 체제를 바탕으로 이 사람들의 동선을 추적해가지고 행정 조치를 바로 내릴 수 있죠. 너 격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밀착 행정 이런 것들이 또 상당수가 이제 군사 독재 시절의 어떤 유산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화 이후에도 이게 너무 편리하니까, 그리고 주민들도 이게 너무 좋으니까 개인정보라든가 프라이버시라든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딱히 이제 문제의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가장 놀라는 게 그거라고 하죠. 지문을 찍으면은 자판기처럼 공문서를 뽑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냐,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편리할 수가 있냐. 이게 또 K인 건데, 이런 요소들이 과연 민주주의라든가 자유라든가 개방성이라든가랑 상관이 있겠냐는 거죠. 오히려 한국 사회에서 그동안 비판적으로 바라봤던 그런 과거의 유산들, 군부 독재라든가 이런 유산들이 이상한 방식으로 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겠냐는 것이고, 세 번째는 디지털 멍석말이라고 제가 썼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은 좀 덜한데 과거에는 맞아요. 동선이 하나하나가 다 공개됐었고 맞아요. 그걸 특정할 수 있었잖아요. 그 감염자와 접촉자들을.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거의 게임 수준으로 사냥을 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섬뜩한 장면이었죠, 이것도. 맞아요. 이를테면은 호텔에서 어떤 젊은 남성과 젊은 여성이 동선이 겹쳤다는 이유로 이 사람들을 불륜 남녀로 몰아가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단 말이죠. 네. 근데 이게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방역이라는 어떤 굉장히 거대한 그 맥락 안에서는 사람들을 위축시켰죠. 내가 낙인 찍히면 어떡하지? 그렇죠. 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무슨 어떤 일탈적 행동을 하고 내가 뭐 교회에 나간다고 해서 그 내가 감염이 되면은 내가 또 찍혀가지고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내가 다 놀림을 받을 텐데, 우리 애들도 막 이제 기피 당할 텐데 내가 이제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하는 어떤 심리적인 위축을 발생시켰고, 그것이 초기 단계에서 좀 중요하게 방역을 성공시키는데 이제 작동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이제 과연 뭐랄까요? 옳은 것인가? 그러니까 옳은 것인가 이전에, 그러니까 방역에 성공하려면은 제 생각에는 이런 요소들을 써야 돼요, 결국에는. 왜냐하면 그게 성적으로 입증이 된 거죠. 방역이 성공한 나라들 보면 대만, 한국, 중국이 대표적인 때 다 똑같은 방식으로 방역을 했고, 중국이 어쩌면 가장 안정적인 방식으로 했거죠. 왜냐하면 중국은 이런 것들을, 얘들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니까 그걸 그냥 막 해버리는 거고, 개인이 막 죽든 뭐 다치든 뭐 어떻게 끌려나가든 간에 일단은 공공질서를 확립을 시킨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런 억압적 요소를 써서만 우리가 안정을 찾을 수 있다면은 앞으로의 정보 기술이 더 발전하고 국가의 감시망이 더 확장될 미래 세계에서 우리가 선택할 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K-방역이 던지고 있다고 저는 본 건데, 그런 논의보다는 우린 잘했으니까 뭐 우린 자유민주주의로 이걸 이겼어라고 하는 게 저는 좀 와닿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K 방역을 통해서 이제 본 나중에 국가 권력의 힘이 보다 강력해지고 개인의 정보들은 좀 무시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좀 버려지는 이런 상황들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좀 우려심을 좀 갖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을 좀 보면서 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짚어줘서 이런
또 매력이 있으신 분이네.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워낙 위기다, 막 경보 알람이 막 삐삐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냥 전시 체제로 하던 대로 어떤 뭔가 준비된 것들이 펼쳐지는데 저희는 사실 뭐 무슨 구 무슨 동에 살면 동사무소까지 다 이렇게 다 있고 이런 시스템 속에 살다 보니까 근데 미국은 그렇게 안 하고 또 막 다른 나라는 그렇게 안 하는 걸 보면서 처음엔 이거 봐 선진국들이 생각보다 선진국이 아니네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가 나중엔 근데 이게 지나고 보니까 이게 뭐였지? 이런 생각이 이제서야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더 큰 뭐 전염병이나 혹은 뭐 환경 위기나 이런 것들이 왔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워서 그런 것도 있고 뭐 자유라든가 뭐 프라이버시라든가 이런 거 뭔가 좋은 거고 지켜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막상 정말로 그것을 다른 가치와 딜레마 상황에 놓고 선택해야 됐을 때 우리가 그걸 선택할 만한 용기가 있을까라고 하면은 좀 힘들어지는 거죠. 편의성, 안전 이런 가치들이 이제 또 다른 가치인 건데 자유라는 것과 다른. 그러니까 편의성과 안전에 대비해서 자유를 우리가 희생해야 할 때 우리는 과연 이거를 거부할 수 있을까? 네. 사실 그게 힘들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그리고 서구 국가들이라고 해서 이걸 다를까? 이런 생각도 있는 거죠. 서구 국가들은 자유를 사랑해가지고 애들이 저렇게 한 걸까? 아니면은 그냥 기술과 행정을 결합시키는 정도가 낮아가지고 그러니까 달리 말하자면은 유럽 애들이 후진적이어가지고 이걸 못한 거지 할 수만 있었으면은 얘들도 했을 거고 그리고 의외로 또 빨리 받아들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이제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이 책에서의 화두로 삼은 것은 정보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국가 행정, 뭐 국가 역량 그리고 시민사회에서의 어떤 그런 합의와 맞닥뜨렸을 때 벌어지는 긴장관계 이런 것들이 또 논의가 돼봐야 될 주제인 것 같고 동아시아가 특별한 지점은 그 서구에서 과거 동아시아를 좀 깎아내렸을 때 집단주의라든가 뭐 국가주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정보기술과 만났을 때 이상하게 시너지가 이제 잘 발휘가 된 상황 이게 현재를 설명하는 좀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진짜 뭐 AI로 발생되는 위기라거나 환경이나 전염병이 더 크게 올 수도 있거나 그럴 때 우리가 논의를 더 제대로 해놔야 이 프라이버시나 아니면 정말 우리가 정말 감시당하는 체제 속에서 살지 않고 다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뭐 어마어마하게 갑자기 닥쳐온다. 그럼 더 세게 해도 그냥 따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단순히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이를테면은 뭐 N번방 사건 같은 범죄를 보자면은 그것이 이제 인터넷 공간의 음지에서 익명성을 바탕으로 벌어진 굉장히 끔찍한 범죄였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다른 무엇보다도 그냥 인터넷 공간에 대한 어떤 통제를 더 강력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예브게니 카스페르스키가 말한 인터넷 여권제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강력한 조치들이 이런 비극들을 예방하려면 필요한 건데 그건 우리가 인터넷에 대해서 갖고 있던 이미지, 어떤 자유의 공간, 뭐 익명의 어떤 공간, 뭐 그런 거로서의 또 뭐랄까 기능들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보 기술의 확장과 발전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딜레마 상황으로 제시가 될 거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인 거죠. 중국을 그래서 제가 좀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중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니니까 진짜 하고 싶은 대로 막 할 수가 있고 거기서 나타나는 결과물들 중에 진짜 기상천외한 것들도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CCTV가 안면 인식을 해가지고 그 핸드폰에다가 이제 벌금을 딱 발송한다든지 무단횡단을 하면은 그래요? 네네 그런 항저우신가 뭐 어. 그런 데서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공공질서와 편의라는 게 이제 있는 건데 우리는 무엇을 더 좋아할까? 뭐 이런 또 질문들. 야, 진짜 진짜 어렵다. 네, 되게 어려운 지점인 것 같아요. 사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조금 손해 봄으로써 좀 방역 활동이 활발하게 됐고 더 잘 이루어졌고 그런 것도 분명한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 어디까지 내가 감당할 거냐, 감내할 거냐 그런 것들은 논의가 아직 전혀 안 된 단계인데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또 한국인들은 다 따랐고 그렇죠? 그런 것도 참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의 속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국난 극복이 취미 민족이라는 또 좋은 말이 있죠. 뭐요? 국난 극복이 국난 극복이 취미 취미 민족이다. 하여튼 그런 위기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똘똘 뭉치는 감정이 되려 더 튀어나오지 못하게 남들이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안 따라? 이런 심리가 또 작동하면서 더 이렇게 수긍하게 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 약간 반농담적인 건데 한국인들이
아까 말했잖아요. 제일 싫어하는 건 진부함과 지루함이라고. 네. 그래서 네네. 그런 아나키한 혼란 상태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아 이번에도 뭔가 위기가 왔구나. 한번 뭉쳐볼까 하는 그런 의지를 다지게 되는. 그럴 으쌰으쌰 해볼까? 뭐 이런 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혼란을 사랑하는 민족이니까 아. 이제 세계의 혼란을 전파하는 그런 네. 역할을 맡고 있는 거죠. 참. 이렇게 네, 좀 뭔가 좀- 씁쓸하면서 머리가 네. 띵하네요. 근데 의외로 은근히 자부심 느껴지지 않나요? 외국 사람들이 불닭볶음면 맛있다고 먹으면서 막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보면서 뭔가 네. 이상한 자부심 느껴지지 않나요? 되게 재밌죠. 니들은 이제 그 정도 접근해 보는 거야? 막 이러면서 좀 더 위에 단계들도 있어. 막 이러면서 그쵸? 음. 그러네요. 자,